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와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노심초사입니다. 잇따라 불거진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 때문인데요. 당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초민감 사안이 지금 터졌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개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지만요, 지금 상황을 승패가 있는 상황으로 보는 듯한 표현도 남겼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대국민 담화 내용, 주요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2,000명 증원,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그동안 의사단체,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죠.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러나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를 못했나. 뭔가 당위성을 강조한 것 같죠. 그리고요, 2,000명에서 줄이려면 통일안을 제시하라. 의사단체 여기저기에서 제각각 뭔가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대안을 가져오면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요, 글자 수 따지면요, 14,000자 분량, 그리고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의사협회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겁니다. 우선 의협 비대위 브리핑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기존 발표 그대로다.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대한 만큼 많은 실망도 했다. 반응이 좋지가 않네요. 옆에 가겠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죠.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다. 입장 없다가 입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 같죠. 자, 그럼요, 오늘 의협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께서 주셨던 입장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저희 직역에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마찬가지 테이블에 놓고서 얘기가 가능해야 나머지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전 이름으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의 가장 첫 번째가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한 제목이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의대 정원 증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 패키지의 맨 첫 줄에서부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랑 교수님, 오늘 의대 증원 2,000명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요. 의협 비대위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각각 평가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면 돌파가 아니라 자폭 수준의 대국민 담화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 내용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용과 형식 다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용에서는 우선 맹탕이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2,000명 증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여전히 들면서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의사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료인들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기에 저는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방소통식 담화문 발표도 대단히 저는 권위주의적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담화문 발표 직전에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자, 기자들 한 명도 없고 참모들 앞에서 담화문을 읽어나가는 이른바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은 내용을 떠나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국민 담화였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의료 사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뭔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지없이 민심에 역행하는 담화문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민심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발언이었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도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였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협 반응은 입장이 없는 것이 반응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대단히 이게 뭐랄까 좀 의료인들이 좀 약간 권위주의 발상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의료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 해결할 의지라도 보여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단히 냉소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 유세 일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한 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자, 김신영 교수님. 일단 의대 증원은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과연 2,000명이냐 어쩌냐 이게 약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윤 대통령 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승부수, 끝장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어떤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을 하려면 어쨌든 의사 정수 2,000명 불변이 아니라 약간 유연한 대응을 바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지금 2,000명에서 후퇴 본들 어차피 의사단체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일은 없고 오히려 총선 이후에 오히려 의료계획에 후퇴하는 그런 빌미만 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판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보면 총선용으로 그냥 그때그때 개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화의 핵심도 보면 결국은 의사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점을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나름대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여야 균형이 좀 맞춰지면 의료개혁이 자초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자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좀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자꾸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불만적인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저는 선거 프레임을 좀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나오는데
여당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의료개혁인 부분이고 예.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의료개혁에 대한 프레임으로 제가 볼 때는 당에서도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그렇지만 계속 2,000명 증원 문제도 협상의 대상을 갖고 유연하게 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정부와의 이 문제도 정부와의 갈등상으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보면 예.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대화의 창구로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사 쪽에서 볼 때는 단 한 명도 지금 늘릴 수 없다는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장 차관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면 예.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는 보면 이 부분 이번에도 밀리면 결국은 예. 지난 9번에 의료개혁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은 나갈 수밖에 없다. 못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총선 상황을 굳이 의식하지 않겠다. 정책을 밀고 간다. 반면에 의사단체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치국면이 계속 이어질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여당이 총선과 관련해서 지지율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 얘기를 며칠 전부터 좀 꺼내놓고 있어요. 딱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사과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 출마한 정운천 후보죠.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를 오늘도 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는 국정운영 난맥상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센 검사 이미지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런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발칵한 내용이 있었는데 함은경 후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마하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당원직 이탈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당원직 이탈. 탈당입니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을 향해서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외쳤습니다. 함은경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사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여당 내 인사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발이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들어와서 주인 행세도 모자라. 이거 누가 봐도 함은경 후보를 겨냥한 거잖아요.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어디서 주인 행사를 하는가.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 그러면서 대통령 탓하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나는 못 봤다.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당 인사도 역시 탈당을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이제 들을 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당대표도 했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야당 생활을 하다가 여당의 후보로 영입돼가지고 그런 분이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방금 네네.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핵심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정혁진 변호사는 저 앞부분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 이 지점에 공감하십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오늘 입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뭐 누가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함은경 후보는 뭐 들어오신 지도 오래됐고 오래된 건 아니지만 뭐 한 달, 뭐 한 두어 달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국회의원 후보고 하니까 무게감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지위에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총선이고 의료개혁은 의료개혁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의료개혁은 총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의료개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적어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아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선거에서 밀리고 있는데 의료개혁은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함은경 후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나가라 당을 갖다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은 전선을 두 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은 여와 야의 그 대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정부와 의사와의 대결을 지금 동시에 그 전쟁을 두 개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역사에 있어서 나는 의료개혁을 해서 의사들의 숫자를 2,000명씩 증가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난 기억되고 싶다. 총선은 그 다음이다. 이런 그 스탠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함은경 후보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탈당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사과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이긴 한데 사과까지는 모르겠는데 탈당은 누가 들어도 너무너무 지나치고 그 이야기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요구는 했지만 당내 비판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반응은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면 총선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탈당은 좀 너무 이르고요. 센 사과를 하든지 좀 겸허하게 어떤 민심을 수용해라. 대파 민심,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그런 민심을 좀 수용하고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총선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세게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저는 홍콩 누아르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늘 비장하게 아주 그냥 50분 동안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대파 총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내가 민생 경제에 무능해서 대파에 밀려가지고 정말 사과하고 정말 겸허하게 할 그런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정말 비장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근데 총선에서 지금 후보들 다 지금 죽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총선은 단체전이거든요. 그러면 총선 기간 중이라도 뭔가 나의 오기, 나의 체면은 좀 내려놓고 뭔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정말 승부수라고 저렇게 비장한 모습을 띄웠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참 어려운 총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김춘영 교수님. 대통령실이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탈당 요청, 탈당 요구 같은 게 일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뭐 증언 문제도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화두가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정권 심판론의 당사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오늘 대통령이 보니까 결국 의정 갈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결자 해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저는 아마 이번 그 선거일 전까지 한 번 더 저는 후속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 게 과거에 보면 저는 이 대국민 담화보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와의 대화, 의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 단체, 전공의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 해서 어떤 의사와의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 원샷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혹시 그게 총선 뭐 하루 전날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요? 성급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이 알고 있는 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총선에 절대로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그런 선거 형상을 만나더라도 총선이 지난 뒤에 만나지 그전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원래는 담화라는 형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원샷 해결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이 총선의 진심이라면 저는 임기와 연계한 그런 재신임 선거로 이걸 끌고 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지금처럼 민주당 200석 이상을 얻게 되는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입법이든 예산이든 그리고 탄핵까지 특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임기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만큼 대통령이 어떤 뭐 앞을 향후 어떤 국정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 재신임과 재신임 연계한 그런 총선 구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보면 오늘 어쨌든 어떤 뭐 의료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좀 신속하게 기민하게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2조 심판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프레임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조옥진 변호사는 열심히 뭘 쓰고 계신데요. 혹시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각자 열심히는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후보들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컨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한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법대로 하면은 누가 손해냐면 의사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대통령 스탠스로 보면은 2,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지 간에 그 법대로 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 예컨대 의사들 의료법에 보면요. 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업무방해죄도 되고 의사 자격 정지도 되고 자격 취소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의 저런 결기를 갖다가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것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새로 된 의협회장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사 숫자 늘어나는 것도 안 된다. 오히려 의사 숫자를 갖다 감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 발언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의사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그런 또 하나의 전선이 펼쳐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놓고 평가가 이제 오늘 패널 내부 말씀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의 그 입장이 이거는 결기와 뚝심 아니냐.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고집이자 오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김주호 부대변인.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빠졌어요. 국민? 아니 지금 3살 밝의 아이가 지금 벌써 사망했고 암 환자들 지금 수술 다 취소되고 있고 정말 의료 현장에서는 아비규환입니다. 병원들 적자, 의료인들 지금 간병인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데 2,000명도 중요하죠. 의사 증언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합니다. 밀어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국민들은 살리고 봐야죠. 대화로 해결해야죠. 이렇게 서로 오기만 부리다가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기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님이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뭐 응급실 그다음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약간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마 정부 쪽에서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뤄봤는데요. 네 분 예상대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자, 오늘 부산행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부산에 많은 지역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구에는 안 갔네요. 왜 뺐을까요,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오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롯데의 염종석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몸을 부서져라 던져서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걸 기억합니다. 염종석은 그때의 소진으로 전성기를 맞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소진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아무래도 숫자 운동을 오늘 운동선수의 과거 아주 한참 전에 운동선수 얘기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 동선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부산을 들려서 경남 지역으로 갔는데요. 오전부터 쭉 보시면요. 부산에 나오죠? 사상, 영도, 남구, 부산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 쭉쭉쭉 나오죠? 부산 분들은 근데 뭐가 빠졌네 하실 것 같아요. 지금요. 수영구가 빠졌습니다. 수영구. 근데 여기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가 출마했는데 동시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 후보였지만 이제는 무소속이 된 장해찬 후보도 출마한 곳입니다. 여기가 빠졌어요. 화면 좀 다음 화면 보죠. 자, 이게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질문이 들어가죠. 아니 수영구는 왜 빠졌어요? 오늘 가실만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격전지 위주 유세 계획 짜는 과정에서 경남 일정 넣다 보니 조정된 것. 격전지 위주로 갔고요. 뭐 경남 일정도 바쁘고 해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진짜 격전지 위주로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기랑 교수님.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갈만한데 안 갔어요. 그저 일정이 안 맞아서 안 간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요. 부산의 그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수영구를 뺐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격전지 유세 일정, 타 지역 일정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그 불편함과 장해찬 후보에 대한 어떤 해당 행위 사실은 당에서 공천 취소가 되자 그 승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지금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본인이 당선하면은 당으로 다시 돌아갈 듯한 그런 의사도 비쳤단 말이에요. 장해찬 후보의 희망사항인 것이고 이번 선거 과정에 어찌됐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가로막는 1등 공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기분이 좋다고 거기 가서 정현우 후보를 지원하고 할 저는 그런 기분도 아닐 뿐더러 우선 더더욱 나아가서 격전지 유세라는 말이 저는 맞을 수도 있다. 격전지 위주로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일정한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미 보수 후보가 소위 이른바 분열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거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역이기 때문에 어부질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수영구를 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격전지가 아닌데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격전지가 아닌 게 아니라 힘들어졌다. 그래서 배제한 거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 수영구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요. 이 무소속 후보부터 뒤에서부터 좀 볼게요. 장해찬 후보가 24.2%, 국민의힘의 정현우 후보가 26.7%, 그리고요.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9.4로 가장 앞서고 있어요. 원래 부산 수영구는 보수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확실히 뭔가 표가 갈리는 거네요, 지금요. 예를 들어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의 표를 합하면 50%를 넘어갑니다. 근데 분열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의식한 거 아니냐. 여기 이거 이상하다, 여기 가봐야. 자, 그런 와중에요. 장해찬 후보가 카드를 하나 던집니다. 뭘 하자고 하는데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일할 사람, 수영구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요새 함께했던 호랑이팀, 조명현 제보자님 다 저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옆에 지금 계신 분은 평생 남천동에 살고 있는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수영구 주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 반드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장해찬 후보 옷 좀 일단 봐주세요. 정현호 국민의힘 후보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번호만 7번이지 무소속이라서. 근데 유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얼핏 잘 모르시는 분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 여당 후보인가 보다. 그런 얘기하고 옷도 빨간색이네. 이럴 것 같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드를 하나 던졌어요. 바로 단일화 카드입니다. 장해찬 후보. 보수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경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정현호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거부하면 민주당 편이다. 그런데 정현호 후보는 아니 무자격 판정자의 보수파리 이거 납득 어렵습니다. 진정성부터 가져야 합니다. 사실상 거절했네요, 단일화에 대해서. 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김철은 교수님. 그러면 이대로라면 단일화가 안 되고 이대로 쭉 간다면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지지율로만 봐서는 보수표가 분열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거 총선이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론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원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저게 명분도 없고 신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천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렇죠. 공천이 취소되고 국민의 후보는 어쨌든 간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하자는 건 본인이 원래 출마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공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뜻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된다면 그 책임은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 후보한테 간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장해찬 후보가 결국 보수편을 분열시킨 주범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마가 외통수거든요. 본인이 아마 출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두고 이번에 공천 취소되던 그 원인들이 본인이 정치 인생 한동안에 계속적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로 볼 때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는 맞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장해찬 후보가 계속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로 정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기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 지역을 자꾸 피해 다니면서 유세를 안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정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저곳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 손을 잡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해야 지지를 된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해찬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양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를 어쨌든 이 성사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원톱 시스템이라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를 발휘하는 거죠. 오늘 수영구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불편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장해찬 후보하고는 어쨌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공천 취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 저 정도까지 아마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한 2일, 3일 정도 후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다른 곳에 유세 지원만 다닐 게 아니라 저기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원톱 시스템을 하는 거죠. 정치력을 만약에 발휘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한석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기는 제가 볼 때 한석 이상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부울경의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굉장히 조금 박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까지 흔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만 저기 유세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아, 그래요?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태 후보가 출마했다고 하지만 대구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도태 후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는 안 그렇다는 근데 저기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공천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는 게 아니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엔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만약에 정현호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단일한다면 민주당이 확실히 힘든 곳입니까? 거기는요? 아주 힘든 곳이고요. 사실은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할 때 자진 사퇴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리더십으로 한 방에 그냥 취소시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국민의힘 후보 지원해 주려면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 지원하시는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정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러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총선 이후에 책임론까지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총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에 차지처지라는 장해찬이 와서 수용구까지 민주당에 졌다. 내 이번 총선의 패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의 책임이다. 이런 복선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계산이 이렇게 빠를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김지호 부대변인의 계산입니까?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입니까? 이거는 제가 짧게 정옥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계산한 걸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총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계산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해찬 후보가 어찌됐든지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여론조사요? 네네. 어떤 거 말씀? 또 위배되는 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여론조사 아니 민감해서. 제가 저희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부산일보에서 3월 9일에 그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때 유동철 후보가 30.9%였습니다. 근데 장해찬 후보가 54.2%였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봤다시피 그 50%가 50% 넘는 그 지지율이 나누어져 가지고 26, 24 합치면 51%가 넘는데 지금 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정현욱 후보야 뭐 언론인 출신이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장해찬 후보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다 떨어진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장해찬 후보에게 정치적인 장래가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때는 이걸 꼭 밝혀야 된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끝난 다음에 요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 홈페이지도 게재해서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과정에 총선과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계산, 그다음에 뭐 계획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본격적으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총선 이후의 본인, 어떤 활동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오늘도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정치에 나온 지 97회밖에 안 됐고 여러분은 아직 저를 한 번도 선택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질문을 미리 들었는데 정신 변호사 다시 못 들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총선이 끝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 구체적으로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행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판넬 나눠드렸거든요. 여기에 단어 한두 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신 건데 우선 그거 쓰시는 동안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해서 한 얘기가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저희가 그 법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대척 관계 있는 말처럼 들리죠? 화면 좀 보시죠. 자,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10일 총선 날, 총선일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 과연 무엇일까? 저 네모,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네모에 과연 뭐가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다 쓰셨죠? 자, 그럼 올려주세요. 가슴 속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일단 한 번씩 쭉 훑어볼까요? 김지호 부대변인부터 보면 당권, 대권, 그 옆에 정기당 교수님은 나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많이 쓰셨어요. 의석수에 따라 좀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카메라 보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정신 변호사는 쉰다. 아, 단순하게 쓰셨어요. 그럼 자, 그럼 한 번씩 들어볼까요? 우선 김지호 부대변인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당권, 대권, 느끼평가 있으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어떤 백불하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에서 어떤 홍보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는데요. 예. 이분은 그때부터도 굉장히 대선 행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떤 법무 행정에서 좀 벗어난 듯한 그런 대권 행보를 보였고 그런 어떤 그 언론하고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고 유튜버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치적 꿈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당권 대전에 도전해가지고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꿈을 키울 것 같고요. 물론 총선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예.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여권이 대혼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승패 상관없이 당권 도전할 것이고 그 이어서 대권 도전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김철원 교수님은 네. 약간 다르게 약간 반대 방향으로 쓰인 것 같은데 의석수에 따라 달라진다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큰 틀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 두 가지 트랙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그냥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차기 총리로 가는 방법 또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아마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속 정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입문하면서 보면은 보통 유학을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뭐 공공선을 얘기하고 유학을 안 간다 이렇게 딱 끊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유세를 하고 또 뭐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셀카 찍고 연호하고 맛을 봤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이 맛 못 끊는다. 그렇습니다. 금단 현상 생깁니다. 아, 금단 현상이요? 끊으면? 그러니까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을 어떤 공천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원톱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어떤 권력 기반이 당내 기반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태를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친윤도 있지만 친한계도 생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적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의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석수의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번 21대 때 103석이었고 20대에 우리가 122석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총선에서 120석 이하로 놓으면 예. 한동훈 효과는 없는 겁니다. 아, 120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미치면 한동훈 효과 없다. 120석 이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었든 없었든 그냥 국민의힘 자료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120석에서 130석 정도 넣으면 아마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정리되면서 다음 차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성과를 낸 거다. 어느 정도 선전한 거죠. 근데 135석을 넘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차기 뭐 당권에서는 거의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야권 일각에서 200석 얘기 나오는데 120석인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120석도 안 나오고 100석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당대표를 맡아서 계속적으로 당권을 도전할 그런 기반이라든가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아마 뭐 4월 11일 날 예. 100석 전후로 나오게 되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바로 붕괴돼야 됩니다. 바로 붕괴. 바로 사퇴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거리두기. 그렇습니다. 그 비자발적으로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효과를 못 발휘하면 예. 차기 당권뿐만 아니라 2027년 대권 로드맵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의석수 120석이 예.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흥미로운 답변인데 120석을 기준으로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당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게 못 미친다면 정치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분석이세요. 앞서서 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향후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종종 그동안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마저 확인해 보죠.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정치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정기남 교수님, 나락이라고 쓰셨어요?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나락이다. 네. 어떤 저는 이제 비유입니까? 좀 전에 김철현 교수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 객관적인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선거 참패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라는 것이 거의 분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지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쉬든 유학을 가든 그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기남 교수님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일단 전제를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르면은 이렇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제가 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의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소위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여의도입니다. 좀 그런 말이 좀 하시죠. 그런 말이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낙선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끊으시더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2월 말까지 사실 어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여권의 어떤 선거 사령탑으로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또 나름대로 총선 승리 가능성까지 열어젖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뭔가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내고 정권 심판의 어떤 그를 좀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구도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2월 말 즈음에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조국 혁신당의 출범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용산 리스크입니다. 용산 리스크가 뭡니까? 이종섭 도주대사 논란, 황상무 수석의 발언 논란, 또 대파쇼 논란, 이런 일련의 용산 리스크 때문에 결국 한동훈 원톱 체제가 흔들거리고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이른바 효용, 한계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이르렀는데 저는 이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라도 최소한 정부 여당이 민심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취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9일 동안 1년의 과정을 볼 때 지금의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점에 서 있다면 결국 선거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권력 3년 차에 현재 권력이 존재하는 한 한동훈의 역할은 없다. 결국 처참하게 내쳐질 것을 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락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는 쉰답니다. 이게 나락하고 같은 쉰답니까? 다른 뜻입니까? 아니 그냥 뭐라 그럴까 육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쉬어야 돼요. 지금도 벌써 이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쉰답니까? 그 순수하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비대위원장 됐는데 3개월 한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해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 본인 스스로 모든 걸 갖다 다 소모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살도 좀 별로 이렇게 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살이 또 한 상당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육체적으로 쉴 수밖에 없다. 4월 10일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게 좀 쉰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대위가 그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은 그 96조에 보면은 존속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다 끝나요. 기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6개월이면은 5월에 국회 개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더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도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하지만 지금 정기남 교수님하고 여기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조국 대표가 처참하게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국 대표의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버려지기에는 한동훈이 커도 너무 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이길지 질지 여당이 이길지 질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제 뭐 장갑을 벗을 때까지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제 모든 걸 갖다 다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진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의 책임이 오로지 한동훈에게만 있을 것이냐 예. 그렇게는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당분간은 쉬겠지만은 정권 말기나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역할은 주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일단 피곤하니까 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한동훈을 찾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네요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은요. 네 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답을 해주셨어요. 모릅니다. 아직은요. 총선이 일단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나오겠죠. 그때 되면 뉴스와이드 여러분께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모습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힘든 모습일까요? 어떤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모습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게 사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렸어요. 저거를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유세잖아요. 그걸 끝나고 이게 굉장히 늦은 저녁이었다 그러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한 편의점에서 수서역 유세 후에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이 있어요. 라면에 음료수 하나 넣고 저렇게 먹는 모습에 누가 그걸 지나가다 찍었대요. 저거를. 찍어서 아니 저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그냥 지나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요거는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주호 부대변인께 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각각. 우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정혁진 변호사가 아무래도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살짝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저게 이제 얼마 전 유세거든요. 이게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저거 나온 게요. 네네. 저녁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힘든 유세를 마치고 먹는 게 겨우 라면이냐.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딱 봐도 저렇게 편의점에서 한밤중에 라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3 수험생들 아닐까 싶은데요. 수험생이요? 그러니까 저는 고3 수험생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봐도 참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라면을 먹고 나서 막 눈도 감고 머리를 감고 약간 피곤한 모습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사진상이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오마카세도 아니고 저렇게 오마카세요?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을 갖다 먹고 있는 저런 모습에. 분위기에서 오마카세 먹으러 가면 여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저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동정심이나 특히 이제 고3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한테는 조금 뭐 그런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게 어떻게 의식해가지고 코스프레로 찍힌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어떤 분이 찍어서 한번 올린 걸로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부대변인이 반대로요. 또 반응이 어떠냐면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면 요즘에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다 안다. 인지도가 그만큼 엄청난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는 그 창가에서 라면을 먹는 거라는 거는 이거 뭔가 계산된 거 아니냐. 저 행동 자체가 또 이런 시각까지 있더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이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게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정말 화제가 되는 걸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세상과 제가 사는 세상은 참 다르구나. 그래요? 저는 뭐 라면 먹어도 대서특필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기억하는 그거는 인지도 차이 아닙니까 혹시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청계산 한우집 가서 한 번에 250만 원씩 한우를 드셨던 검사들과 올려서 그 얘기하시는군요. 그 지금. 기억이 강하고요. 사실 스타벅스 서민 한우집 가서 화제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행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방문해서 체험하시고 서민들 마음에 대못 박는 행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컵라면 하나 먹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는데 두 분이 또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두 분께 각각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부동산 논란에 지금 전전긍긍인 야당, 민주당 얘기입니다. 후보들, 몇몇 후보들 이제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막 터졌어요. 내용이. 우선 요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계속 이것에 비판을 좀 하고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양문석 후보의 대출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사기 대출이 아닙니까? 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양문석 씨가 얘기했고 저는 저를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 아직까지 고소장이 안 날라옵니까? 그 대신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뭐 주말 동안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서 잇따라 불거지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민주당에 다시 불거진 후보 리스크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되고 유세가 진행이 중인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우선 한 명씩 보죠. 이쪽입니다. 공영훈 후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 증여, 이거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딸 취업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이런 논란으로 좀 비춰지고 있죠. 옆으로 갑니다.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게 편법 대출 의혹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갖고 국민의힘에서 특히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분남 후보도 있는데요. 20대 두 아들에게 주택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아빠 찬스 아니냐. 공통점은 다 부동산이 좀 관련돼 있죠. 자, 그럼 각각 후보의 해명도 좀 보죠. 자, 우선 공영훈 후보는요. 적법하게 증여세 냈습니다. 그리고 딸 관련해서 정식 채용 거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요. 편법적 소지 있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사기 대출 뭐 하는데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분남 후보는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양문석 후보 오늘 또 입장을 냈군요. 그럼 자막으로 좀 볼까요? 하단으로 나갑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파트 처분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산 그 아파트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요. 오늘 본인이 SNS상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입장을 냈는데요. 논란 없도록 새마을 금고 대출금 긴급히 갚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으네요. 일단 세 후보 해명 입장까지 좀 봤고요. 지금 당에서도요. 오늘 오전에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내놨고요. 당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하여튼 후보들이 빨리 해명할 수 있는 건 빨리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성폭행 변호를 한 변호인에 대해서 당이 개별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자, 정기란 교수님, 지금 저 민주당 일각에 오늘도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따르다가는 수도권 의석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의석 몇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에서는 일단 후보 개인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당의 곤혹스러움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빠 찬스 문제 이런 이슈들은 대단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걸 뭐 적법 절차 또는 뭐 나름대로 뭐 최소한 어떤 뭐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 네. 이런 식의 설명하려는 태도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20, 30대 젊은 유권자라든지 또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반발을 사게 되는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대단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좀 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단지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될 거다라는 그런 배짱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친다면 오만함으로 또 이게 확산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정말 1,000표 이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양문석 후보가 나름대로 집을 처분하고 대출금 변제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저는 더 나아가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정기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법이라는 거는 후보들이 약간 읍소하고 후보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빨리 신호기 움직인다 이겁니까 지금요? 저는 당 차원에서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로 나아가고 있는지 후보들이 어느 정도 또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당에서요.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후보 얘기.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또 설화처럼 비춰진 후보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후보들과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이거 좀 심상치 않다. 후보 사퇴 또는 공천 취소 등등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선거 전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민 일반인들은 어떤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고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자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 공적 후보가 자기 자식만 챙겼다는 거는 정말 지적받고 저희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 유권자로부터 더 다양한 검증, 정치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법적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또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단죄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역 유권자 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부동산 이슈가 대단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의 약간의 불만, 분노 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까지 평가됐는데 이번 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3명의 후보를 보면 어쨌든 자녀를 이용한 변칙 재테크에 해당하는 셈이거든요. 어쨌든 공영훈 후보나 그 양보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뭐 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마쳤다, 그 세금 냈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만약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주기가 급한데 저분들은 오히려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거의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정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 얘기가 나왔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박탈감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특히 저런 이제 부자 아빠 찬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자 정당이다,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거든요. 본인들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결국은 그 안에도 결국은 저렇게 부자 후보들이 있었고 또 부자 아빠 찬스가 있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어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아까 앞선 주제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운명 얘기할 때 120석 기준을 삼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20석 전망하신 거는 이런 것도 반영하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보다 그 여야 후보들이 골고루 지금 부동산 투기나 어떤 변호사들의 어떤 변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당 후보 중에도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파급 효과는 없고 제가 보다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조금 판단할 몫으로 보이는데 단지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오늘 뭐 고발한 거 보면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뭐 소득이 없는 자녀가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때 매출을 허위 실적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기죄라든가 또는 새마을금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배임죄 또는 그다음에 또 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업 어떤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주택 자금에 상환하는 데 썼다면 그런 것들은 또 업무 방해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문석 후보가 혹여
뭐 지역의 유권자들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당선되더라도 4년 내내 굉장히 뭐 수사받고 조사받고 어쨌든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옥진 변호사, 지금 이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게 입장들이 새마을군과 양문석 후보 간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거요. 그러면 결국은 금고 측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양문석 후보의 저 대출은요.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이고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딸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적 사업자 등록증이냐? 4개월 전에 만들어진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루어지기 4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사업을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느냐? 캐나다로 어학연수 갔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후에 금고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뭘 제시했습니까? 물품 5억 원어치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갖다가 제출했잖아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다음에 사후에 이루어진 불법 사기 대출은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그 금고에서 먼저 그 선제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고에서 선제한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대출 모집인 끼고 이루어진 그런 불법 대출이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자기는 대출금이 11억인 줄도 몰랐대요. 그러면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11억을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딸이 자기가 알아서 11억 대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대출을 위해서 내 피 같은 잠원동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어떤 부모가 딸이 11억씩이나 대출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아파트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25% 75% 지분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몰랐다? 이건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그 대출이 이루어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는데요. 지금 호가가 한 40억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그 와중에 양문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도 했어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 재산을 제가 찾아봤더니 8억 3천만 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이 40억씩이나 하는데 더군다나 최소한 3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재산이 8억 3천밖에 안 되지? 그러면 부채가 20억도 넘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국회의원 선관위에 낸 자료에 그 잠원동 45평짜리 아파트 현 시세 40억짜리를 21억 5천만 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 21억 5천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작년 1월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갖다 보면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사이에 더 높은 금액을 갖다가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뭐 지금 그 동네 이제 실거래가도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양문석 후보가 산 그 45평짜리 아파트가 31억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1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문석 후보의 실제 재산은 18억인데 이거를 8억 3천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냐. 이거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판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기죄가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변제 의사 있고 변제 능력 있고 담보가 충분해도 상관없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없었다라고 양문석 후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사후에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래도 사기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집 파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지 저는 굉장히 회의가 의심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목조목 그냥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분석이셨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자. 민주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몇몇 후보들의 저런 논란 그리고 의혹 제기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다들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화면으로 바로 보죠. 오늘 인천 계양을과 관련된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원희룡 후보 오늘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네요. 근데 이 토론회는 오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녹화입니다. 녹화해서 내일 밤
방송된다 그래요. 그럼 내일 방송이 되고 나서야 여러분께 무슨 토론을 했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마 후보들하고 거기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라는 거죠. 오늘 TV 토론 녹화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 두 후보와 두 후보 측 가만히 보면 최근에 약간 좀 신경전처럼 뭔가 모습이 좀 비춰지네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 민주사회 안에서 잠깐 더 들어주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좀 들어주십시오. 금방 지나갈 테니까.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뭐 서로 이렇게 조우할 수 있죠. 아무도 하다 보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약간 서로 뭔가 얘기를 하니까 약간 서로에서 약간 우우하는 모습도 그러네요. 저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는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뭔가 그쪽 유권자 한 분하고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모습이 좀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버님 시비 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정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네, 아버님 하지 마세요. 왜?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혼장난치지 마세요. 손 얘기한 거는 아마 상상이 되시죠? 어떤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정기란 교수님. 물론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유권자로부터 싫은 소리도 듣고 면박도 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천수 후원회장이 그 얼마 전에 또 그 뭐 폭행이 아닌 무슨 뭐 좀 약간 봉변을 당한 적도 본인이 있잖아요. 봉변을 당했어요. 봉변을 당한 적도 비킥이라고 있어요. 표현하는데 동상. 그러나 예. 지금 저렇게 유권자의 어떤 반응, 비판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은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동상 반응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반응을 안 해야 되죠. 유권자 비판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할 얘기, 우리 후보에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유세의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천수 후원회장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매 유세 과정 때마다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결국은 원희룡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초조함과 조급함을 좀 버리고 정말 신사적인 또는 그 유권자들의 어떤 태도를 존중해주는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 그런 관점으로 임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도 옆에 같이 있었네요. 쌍으로 욕을 먹는 거죠, 저렇게 되면. 김철영 교수님 같으면 저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여기 뭐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싫은 소리를 하고 약간의 좀 불쾌할 수 있는 어떤 손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만약에 김철영 교수님 같으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 어떻게 좀 조언하실까요? 보통은 저렇게 하진 않죠. 아마 원래 선거 때 보면 서로 간 신사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되면 보통 지나가는 차량에 마이크를 끄는 게 사실은 서로 지나갈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 지나가는 곳에는 이천수 어떤 뭐 선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렇죠.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그렇기 말이에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가 연설을 하면은 다른 유세 차량하고 서로 우연하게 조율을 하더라도 그 꺼주는 게 예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 조금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고 지금 어떤 축구 선수 이상의 어떤 득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상당히 뭐 이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가 초점이 됐는데 그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 시절에도 악동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본인의 스타일일까요? 악동 그게?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리를 하거나 어떤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도 보통은 네네 하고 이렇게 보통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한다는 거죠. 조목조목 하는 거는 그만큼 본인도
약간 선수 시절에 가졌던 어떤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들이 아마 원희룡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줄지 조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유권자분들과 약간 보면은 이렇게 조목조목 글쎄요 뭐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차분하게 얘기는 하네요.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저런 모습의 유권자들 뭐 대단하네 약간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건지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두 사진이 나왔잖아요. 우선 왼쪽 걸 보시면요 여기는 원래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강북구에? 근데 그 옆에 박용진 의원 사진이 뒷모습인데 박용진 의원 뒷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공보물에 박용진 의원이 등장을 했대요. 뒷모습으로. 그러면서 뭐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 특이한데요? 독특하다고 할까요? 좀 묘한 공보물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옆에 오른쪽 갑니다. 여기는 강북에 출마한 이석현 새로운 미래 후보죠. 여기 보면 쓰신 걸 보세요. 현수막에. 박용진 보복 주민무시 개딸 민주당 심판하자. 박용진 의원 이름을 저기다 적어놨네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저게 다른 후보의 공보물과 현수막에 박용진 의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박용진 의원은 뭐라 그랬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특히 이제 공보물 현수막 관련해서 아니 민주당 분열 양상 비집고 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저에 대한 모욕이고 강북을 유권자들 얕잡아 보는 정치입니다. 특히 공보물에 저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또 강하게 좀 반응을 보였어요. 욕심 변호사. 네네.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별 상관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예컨대 박용진 후보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괜찮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의도 없이 더군다나 그냥 보통 사진에다가 페북 같은 데다가 그냥 올려도 SNS에 올려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선거에서 더군다나 박용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2명이나 비명 행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다가 이제 강북이라고 하면 예. 박용진 의원의 텃밭이고 박용진 의원이 정치적 꿈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 있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박용진 후보에게 신뢰를 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진웅 후보는 박용진 후보 찾아가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명이 나왔는데 박진웅 후보,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 강북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파를 떠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노고에 대한 감사를 담았다는데요, 조영진 변호사. 그건 저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가 아니고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모습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말 돌려가지고 빙빙 돌리지 마시고 예.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동의를 갖다 얻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정도로라도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글을 SNS에다가 올리는 건 굉장히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직접 해야 된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하면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감사의 표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당 후보들이 박용진 의원을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선거운동이 되고 새로운 후보가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설명들이 서로 달라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은 박용진 의원이 사무실도 넘겨주고 조직도 넘겨주고 막 지금 같이 띄워주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넘겨주는 것도 없죠. 그건 없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저희 사무실로 다 오시게 하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 전원 오게 해서 열심히 도와라. 이겨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 잘 내라고. 그런데 세상에 두 방송에 나가서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저에 대한 그 음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우리 강북을의 지지자들, 당원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에요.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진실이 뭡니까? 완전 다른데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와 의원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이거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오해가 있다? 뭐 한민수 후보는 뭐 사무실 안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라 뭐 사무실 인수인계 등 뭔가 좀 우상호 대표처럼 직접 자기 손을 잡고 좀 강북을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뭐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도움도 안 주고 약간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액션이나 개별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좀 박용진 의원님이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우리 당의 큰 정치인인데 뭐 이런 상황까지 그냥 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얘기하시니까 좀 격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다만 오해에 기반한 분쟁이니까 서로 오해가 풀릴 거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수 대변인 당선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뛰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갑자기 믿습니다가 훅 튀어나오는데 지금 정기란 교수님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여튼 어떤 사항은 같은 사항인데 그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완전 다르게 보는 건가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좀 오해가 저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박용진 의원 반응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한민수 후보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전략공천을 받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당락을 떠나서 당의 어떤 그 단합된 모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유권자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볼멘소리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박용진 의원을 찾아가서 함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총선의 승리를 외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누구 마지막으로 김시영 교수님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후보들이 저런 걸 파고든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억울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른 후보들이 지금 박용진 의원을 저렇게 선거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건 결국은 한민수 후보가 박용진 의원하고 함께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어떤 대표나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후보 공천 안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것 같고요.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박용진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박용진 의원의 힘 없이도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 이번 기회에 그냥 확실하게 뭐 당에서 완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민수 후보도 박용진 의원에게 굳이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묘한 상황이라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옥에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다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한 건가요? 감옥에서 건강관리 챙겨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조국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한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각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럼 거기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할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법을 지킬 거다. 감옥에 가야 한다. 만약에 나오면 실형이 확정되면. 그리고 감옥에 가면 그동안 못 읽은 책도 좀 읽고요.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푸시업, 팔굽혀펴기, 스쿼트, 프랭크. 혹시 패널분들 프랭크 아시죠? 어떤 운동인지. 근데 저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는 거지 쉽게 운동할 때 탁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건강관리에서 나올 것이다. 김준호 교수님. 뭘 각오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 일단 1심과 2심의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확정된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 얘기하는 건 본인이 내세운 어떤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장기전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기전이요? 이제 장기전에 하려면 일단 체력이 일단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난 이유를 생각할 계속적으로 수 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에 뭐 정치에 뛰어든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달성할 때까지 장기전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아마 정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분은 좀 셀럽 신드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셀럽 신드롬. 조국 뭐 혁신당을 왜 지지 않느냐. 조국 대표가 잘생겨서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보니까 얼굴은 좀 되니까 이제 못 만들어 나와서 뭐 하겠다 하는 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현이 얼굴은 일단 됐다.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된다. 예, 보면 옛날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디 프로필도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조금 뭐 그 유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뭐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전을 각오하는 것다. 요거는 김주호 부대변인 장기전 각오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감옥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가 마음에 좋겠습니까? 배우자도 거의 뭐 그렇게 갔다 오시고 좀 자녀들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기업도 계속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당도 그런 것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리더가 어떤 지지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큰 잘못보다는 정치범이다.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잘렸지만 보면은 본인은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냥 김건희 여사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한 부분만 이렇게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씨 사면해갖고 공천하고 이번 총선에도 4명이나 사면해서 공천했습니다. 저는 이건 법치주의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그러니까 오늘 본인 입에서 감옥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뭐 그냥 귀를 잡아서 그리고 거기다 운동 얘기 섞어놨다군요. 근데 가만히 과거에 보면은요. MBN의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서요. 운동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 모습도 좀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외모, 재력, 지능 중에 본인의 가장 강한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민정수석 할 때도 제가 점심 안 먹고 맨날 운동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많이 했고요. 제가 무반동 턱걸이 한 거 아십니까? 배치기 말고 이렇게 올라간 제가 한 5개나 하거든요. 체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건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약간 그런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 나서 좀 주목인데 정혁진 변호사 운동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대법원 판결이 뭐 연내 날 거다 이런 전망인데 혹시 이른바 파기환송 그다음에 2심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인 경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게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정경심 교수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가지고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조국 대표가 로펌을 4군데를 쓰고요. 변호사를 1군데를 썼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5군데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월 22일에 검사가 상고 이유서 냈고요. 3월 25일, 26일, 27일, 28일 나흘에 걸쳐가지고 로펌 4군데, 개인 변호사 1군데 모두가 다 상고 이유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법관님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하고 같이 그 기록들을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 이유서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갖다가 내리는 거니까 1심하고 2심이 똑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김주호 그 실장님은 정치범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은 정치범 아닙니다. 조국은 개인 범죄예요. 그것도 개인 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개인 범죄인데 이런 사건들 뭐 시간이 얼마나 끌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금방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되겠죠. 하지만 이제 5월이나 뭐 이렇게 그 국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라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대법관들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입니다.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년 수감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감옥 가야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이게 금고 이상형이 나서 정치 활동이 제한받는 자격 정지가 있습니까 또?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19조 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실효가 된 이후에 그 실효가 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법을 봐야 되냐면 형 실효에 관한 법률을 봐야 되거든요. 3년 이하 징역 금고를 받았으면은 실효 기간이 5년이고요. 3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2년 플러스 5년, 7년 동안은 그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 공무를 담당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다음 대선까지 이게 넘어갈 텐데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경수 지사잖아요. 김경수 지사도 2년인가 받았는데 실효가 안 돼가지고 뭐 출마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란 교수님 한 50여 초 남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 확정되면 7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면 복권이 없는 한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조국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감옥을 통해서 동정심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꿈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 돌풍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는 처벌받는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아무리 받더라도 본인이 감옥 얘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가면은 운동 좀 하겠습니다. 뭐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꺼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농담 같지만 그래도 주목을 받는 발언이라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